김지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당대표 후보죠.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유인 즉슨 CBS 라디오 스튜디오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낙연 당대표 후보 직전에 출연했던 출연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 출연자가 썼던 마이크 그대로 이낙연 의원이 썼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낙연 의원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빠르면 오늘 오전에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의원이 접촉한 정치권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당대 일정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잠시 후에 이낙연 의원의 코로나 검사 결과 속보와 함께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 추가 조치를 어제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 교회의 예배가 금지되고 50인 이상의 실내 행사도 전면 금지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심상치 않다라고 정부가 긴급히 판단을 한 겁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VOTE, 보트 투표하세요. 목걸이를 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트럼프는 잘못된 대통령이다. 투표하라. 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맹렬한 비판의 메시지를 한 겁니다. 민주당 화상 전대 첫날 마지막 연사로 등장을 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이에 대해서 트럼프의 껍질을 벗겼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 진앙 우한은 지금 어떨까? 사진에서처럼 수천 명이 모여서 워터파크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를 퍼뜨렸던 그 진원지 바로 우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우한에선 이렇게 빽빽히 모여서 풀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풀파티를 하는 건 자유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을 때 경각심은 적어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이분들 마스크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코로나19 염세 감염된 직원 가족이 의식불명인데 쿠팡은 왜 책임지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단 감염 87일 만에 기자회견을 가진 겁니다. 회사가 가족들의 피해를 나몰라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피해자 면담 요구에는 쿠팡 측이 침묵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노동자 97%가 비정규직인데다가 작업 환경이 여전히 밀착돼 있다,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가족들의 외침에 대해서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도로 위에 헐크로 변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정도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뭔가 다들 예민해지고 그리고 사고로도 많이 이어지고 또 과격한 운전으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온도가 41도까지 차량에 찍혔는데 덥고 습할 때 특히 20대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덥고 습할 때, 민감할 때, 예민해질 때 9%에서 17%로 비중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평화, 이너피스 진정하십시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해리스 미 대사가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는데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워킹그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밝힌가 하면 이에 대해서 해리스 대사가 반박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효율적 메커니즘이다. 건들지 마라. 라는 거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약대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야의 소신파 의원 두 분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소신파 박용진 의원님과 또 미래통합당의 소신파 중진 김용태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전직 언론인 출신의 한양대학교 교민교수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50인, 실내 50인 이상 못 모입니다. 결혼식도 다 안 됩니다. 예배도 금지됩니다. 오늘부터 시행입니다. 정부가 어제 오후에 긴급 발표했습니다. 내용 살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니 탓, 내 탓. 정치권, 특히 여야가 광화문 집회를 두고 니 탓이잖아. 무슨 말이야? 너나 할 일 잘해. 니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럴 때 탓 공방 벌일 때인가 싶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궁금증입니다. 궁금증. 문재인 대통령이 수학 선생님을 만나서 궁금한 게 특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대통령이 답을 모르고 정말로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거 아니냐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어떤 궁금증이었을까요? 잠시 후 살펴봅니다. 김재돌 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회발 전방에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어제 저녁 오후에 긴급 조치들을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긴급히 추가 조치들을 발표한 건데 오늘부터 교회의 현장 예배가 금지되고 결혼식 등등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 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시설들도 모두 다 운영을 중단케 됩니다. 총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총리가 어제 오후에 이렇게 긴급히 발표한 데는 이번 코로나19 전파 양상이 심상치 않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재명 부장, 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해줄까요? 오늘부터 뭐가 바뀌고 뭐가 중단이 되는 건지 좀 말해주시죠. 예, 오늘 0시부터 이제 그 2단계가 강화되는 2단계 조치가 취해지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실내 50인 이상 그리고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미 예식장 잡은 신랑 신부들은 어떡합니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금지입니까?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장례식도 마찬가지로 한 공간에 50인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물론 공간을 분리해서 각각 공간을 50인씩을 할 수 있지만 한 공간만은 50인 이상을 모일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금 300만 원 이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랑 측, 신부 측 따로가 아니라 함께 50명 넘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최한 사람만 300만 원 벌금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 참가자들도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참가 자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저러다 보니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클럽, 노래방, PC방, 뷔페 등 12개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뷔페 식당 이런 데 많은데 오늘부터 운영 중단이에요. 맞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뷔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보시는 것처럼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고 스포츠 행사도 다시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소모임이 이미 금지 상태에서 아니면 뭐 천주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법회나 미사가 네. 허용됩니다. 근데 아마도 그거는 천주교 법회는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교단이 있어서 일괄적인 통제가 가능한데 교회 같은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극약 처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현장에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뭐 현장 예배라든 것이 모두 다 이제 금지가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거고 이것을 어길 때는 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최한 사람만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도 벌금이 물려지니까 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력한 정부의 방역 메시지가 내려진 겁니다. 그렇군요.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을 막겠다라는 정부의 극약 처방이다라는 설명드리고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동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청첩장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을 건데 제가 보증인원인 300명에 대해 모두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에 너무 이해가 가지 않고
전부터 이 상황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이 당연히 없었을 테고, 이 정부가 뭔가 이 대책이 없이 그냥 안 돼라고 이제 해버리니까 신혼부부가 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김수현 교수님 신랑 신부들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를 꼽으라면 아마도 이 결혼식일 텐데 이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해하면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만났던 신랑 신부들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분위기. 그렇죠. 아니, 어떡하란 말이냐, 내 머리 결혼식인데. 제가 아는 케이스 중에서는 연초에 결혼을 이제 준비했다가 이제 연초에 굉장히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미뤄서 이제 다음 주에 결혼식을 다시 잡아놨는데 지금 이게 벌어진 거죠. 또 그래서 못하네요. 또 못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데 뭐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런 사정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저도 정부가 너무 대책 없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굉장히 긴밀하게 친교를 하게 되잖아요. 예. 오랜만에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특히 또 밥을 같이 먹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인 이상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이게 되면은 뭐 감염 경로도 이제 추적하기가 어렵고 그 안에서 엄청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누구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뭐 자영업자분들이든 뭐든 간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나는 손해를 좀 덜 보고 싶겠죠. 그렇다 보니 결혼식장에서도 300명 인원을 딱 정해놓고 300명의 식대를 다 신혼부부가 내야 된다고 계약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혼식장에서도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300명 이상은 무조건 그 식대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신혼부부들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저거 돈 진짜 엄청나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식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1인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하는데 1,000만 원 단위로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식대는 보통 이제 축의금들을 내시니까 그렇죠. 그걸로 보통 하는데. 충당을 하는데 50명은 사실 축의금으로 300명의 식대를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고통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좀 결혼식장들도 이런 위약금을 너무 이렇게 매정하게 받는다거나 네. 300명의 식대는 무조건 내야 된다는 식의 이런 식의 관행을 고집할 수는 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결혼식장 업체들도 사실 한 달 전부터 음식 준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배려하는 게 필요할 듯해. 그렇죠? 그죠. 젊은이들이 어쨌든 새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업체들의 마음도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들도 또 직원들이 있고 월급을 줘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결혼 업체들이 피해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각각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수밖에는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요,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밀집, 밀폐, 밀접한 환경이면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포장 및 배달 주문 등을 활용해 주시고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무르는 시간도 최소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굉장히 절박함이 묻어나는데 김정희 교수님 오늘 저희 모셨는데 사실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희들의 모습만 보고 계시지만 김 교수님 아마 이제 저희들이 앉아 있는 시각에서 우리 저 스튜디오 스태프들을 좀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여기 나오고 계신 출연자분들도 모두 다 발열 체크를 하고 이제 국민의 시청자에 대한 이제 방송 시간에만 잠깐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CBS 라디오 방송국은 오늘 폐쇄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라는 경각심 정부가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 지금 대부분의 어떤 시설 같은데 뭐 비단 지금 이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입장할 때 발열 체크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손 소독하는데 실제로는 대표적인 방법 그러니까 어떤 임상 증상의 체크 방법이 발열입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19 환자들 중에는 감염자 중에는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 부분들을 다 어떻게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을 보이시는 분에 의해서 감염도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가 어쨌든 유일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코로나19가 처음에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다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실제로 이게 어떤 보호 기능이 있느냐. 근데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 저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어떤 유효성에 대해서. 그래서 현 상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향후에 치료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치료제는 일단 감염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증상이 완화되거나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지만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그리고 상용화 된다고 해도 일단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착용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나서도 착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한다는 중요성인데, 정광훈 목사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구급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증상이 없다던 전 목사가 하루 만에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증상 없다던 정광훈 하루 만에 건강 악화, 증상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확진 판정 받았고, 서울의료원 음압병실에 치료 중인데 확진 하루 만인 어제 상태가 악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목사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 평상시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웃으면서 구급차를 탔었고, 이른바 전혀 검증이 안 됐던 발언들을 쏟아내서 국민적인 어떤 공분까지 잃었던 전 목사의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가 확진되었다니까 우리 전 목사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이 8.15 집회 전후에서 보여준 모습,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국민을 배신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정의를 독점해서 본인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저런 사람이 정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면 심판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국민들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거, 그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을 지키고 본인 스스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본인만이 옳다 이렇게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심지어 법률을 위반하고 특히 국민들 전체의 생명 안전이 달려있는 이 중대한 코로나19 전국에서 저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이 코로나19 이 치료 이후에 당연히 의법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현재 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하는 건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뿐만이 아니고 사실 여러 질타를 받았던 보건복지부 여러 관계자 분들도 나름 지금 최선을 다해왔고 그 결과로 지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약간의 지금 혼란이 좀 있고 하지만 저는 국민들께서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부를 믿고 따라가는 것 이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랑제일교회발 확진 양상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80곳으로 6일 만에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572명으로 늘었고요. 첫 환자 발생 6일 만에 충남, 강원, 전북, 경북 등 전국 80개 시군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35.4%예요. 소재파 검사 대상 교인 방문자 3,436명 중에 비서울 지역 거주자가 42%가량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데, 김준희 교수님, 네. 전국 시군구 35%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서울 외 지역 거주자가 42.6%, 외부 방문자가 등록 교인의 2.9배, 어디로 불똥이 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창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이 사랑제일교회발 어떤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조짐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국 80개 시군구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전국적으로. 앞으로 더요? 예,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신도들이나 방문자의 어떤 조사,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지역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타 시군구나 아니면 실제로는 주소지도 파악이 안 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신도나 아니면 방문자들 중에 실제로 지난번 광화문 집회 때 참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인한 전파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어떤 확산이 진행될 거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인데 파주에서 병원을 탈출한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오늘 검거가 된 것 같은데 파주병원 탈출 확진자 25시간 만에 검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교인 확진자 A씨가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에서 무단 일탈을 했습니다. 어제 0시 18분경. 바닥에 엎드려 출입문까지 기어서 도주를 했다. 어딜 갑니까 그렇게. 병원에서 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CCTV 확인 결과 서울 종로 한 커피숍에서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 경찰이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 후 후송을 했고 당시 커피숍에 손님 4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기어서 출입문까지 안 들키고 가서 어딜 가나 봤는데 신촌의 커피숍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무책임 아까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 전광훈 목사를 두고 되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특히 우리 사회 공동체에게 엄청난 그 피해를 입힐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임을 이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탈출을 했다. 그리고 버젓이 대중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책임한 구성원들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혼란과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방역수칙 기본이기도 하고 지금 법적으로도요. 저런 분들 다 처벌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왜 나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하고 누가 나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냐, 내가 죄졌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움직이시거나 반응하시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심지어는 본인이 숨기고 싶었다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다 위법한 행동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행동은 상식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행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랑제일교회와는 무관하지만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했던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요. 지금 요금 안 내고 좌석에 앉았습니다. 요금 안 냈어요. 버스 기사가 돈을 내라고 하자 자 이렇게 찍고요. 카드 찍고 기사를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코 밑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턱스크라고 하죠. 턱스크. 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남성이 운전석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고 급기야 기사의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폭행이 이어졌고요. 급기야 승객들과도 이렇게 이 남성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다 버스 안에 있는 CCTV 모두 마스크를 저 남성은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 김정인 교수님. 네. 뭐라고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이러시지 말라고. 권위자시잖아요. 글쎄요. 지금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종종 저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다른 사람들 중에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대로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사이즈도 적절하게 맞는 거를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이즈 안 맞게 넓게 쓰면 아무런 유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 제대로 착용을 하셔야 되고 저런 행동들은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로나 쓰나미가 정치권을 덮치는 것은 아닌가. 정치권을 덮쳤다 하는 게 정치권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온 국민의 일상생활을 덮치는 것으로 연결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오늘 듭니다. 당대표 후보이기도 한 그리고 전직 총리인 이낙연 의원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을 했기 때문입니다. CBS 방송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CBS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불행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 CBS 기자가 어디에서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건강이. 이낙연 의원이 바로 이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을 출연했고 확진자가 사용한 의자와 마이크를 바로 그 뒤에 그대로 연이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인 노래방에서 집단 감염 사례도 봤듯이 마이크를 통한 전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기 때문에 확진자 기자가 사용했던 마이크를 바로 그 뒤에 이낙연 의원이 썼다라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에요. 간접 접촉 통보를 받고 코로나19 검사 후 자택에서 현재도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진자를 간접 접촉한 그제부터 자가격리 들어간 이틀 사이에 이낙연 의원이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제 오전에는 국립현충원 DJ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고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등 정치권 핵심 인사가 그곳에 총집결했습니다. 그 자리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도 가서 1시간 30분간 밀폐된 스튜디오 안에 같이 있었던 김부겸 의원, 박주민 의원 밀접 접촉을 했다는 거죠. 검사 결과 전까지 모든 일정이 현재는 중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검사 결과가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빠르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김정희 교수님, 네. 코인 노래방에서 집단 감염이 일었던 것이 확진자가 사용했던 노래방 마이크를 그 뒤에 시민이 들어가서 사용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졌던 거 맞습니까? 마이크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비말이 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밀폐되어 있는 좁은 공간에서 비말이 튀다 보니까 공기 중에 일정 시간 동안은 부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흡입하면서 실제로 감염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 CBS 방송 같은 경우에도 조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노래방과 조건이 유사하다. 예, 그러니까 라디오 부스라. 그럼요. 밀폐된 공간이고 좁거든요.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서 비말이 튀게 되면서 마이크에도 묻고 주변 공기 중에 일정 부분 부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낙연 의원께서 바로 또 출연을 하셨으면 공기 중에 부유되어 있는 비말을 흡입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게 말씀 중에 좀 부연 설명 제가 드리면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김정희 교수님이 차고 계신 마이크는 굉장히 작고 거리가 먼 마이크인데 저희 라디오 부스에 쓴 저 마이크는 굉장히 큰 마이크라는 거죠. 장시간 출연을 했을 경우에 저 마이크에 이제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고 계신 거죠. 근데 다만 저 노래방하고 좀 차이점은 있는데 그렇죠. 노래방을 할 때는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마이크를 입에 대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더 이제 발성이 잘 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음량을 위해서 대거든요. 큰 소리로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접촉에 의해서 가는 이제 전파되는 양상을 띠는 반면에 스튜디오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입에는 안 대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다만 그 전에 그 기자가 말을 할 때 비말이 일단 공기 중에 부유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약간 긴장이 되다 보니까 기도가 수축이 되면서 자꾸 다른 멘트가 나갈 때, 그러니까 마이크로 말소리가 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비말이 이렇게 부유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감염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바라는 거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박용진 의원이 출연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CBS 방송국이 오늘 어떻게 됐나요? 폐쇄가 됐나요 지금 그러면? 예, 원래 제가 아침 8시에 출연해서 박 의원님 그럼 출연 취소된 거군요? 예. 어제 저녁 늦게 출연 이제 취소가 됐고요. 예. CBS 방송사 측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음악 방송만 내는 걸로 예. 다른 프로그램도 다 일단 취소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죠. 이낙연 의원이 이게 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한 달 전쯤이었나요? 오영환 의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영환 의원이 지역에서 이제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악수를 나눈 분이 확진자로 판명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역당국 연락을 받고 본인이 이제 이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확진자와 악수를 나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국회가 지금 뭐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에도 이낙연 의원이 참석해서 격려사도 하고 또 많은 의원들이 또 함께 오영환 의원과 악수를 나눴기 때문에 그때도 국회의원들과 국회 전체가 상당히 긴장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이 나고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때는 이번에도 만일에 그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일파만파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국회 박병석 의장의 간곡한 요청과 명령에 의해서 국회는 지금 대부분의 활동이 거의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회도 말씀하신 것처럼 50명 이상의 실내 집합 금지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 상임위만 열리더라도요. 국회의원 숫자만 보통 20여 명에서 30명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좌진들이 한 명씩만 붙어도 50명 훌쩍 넘어가고요. 그리고 국회 그 행정직들과 전문위원들 그리고 피감기관으로 되어 있는 관료들, 장차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와서 앉게 되면 금방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가 없게 되고 의원총회 어제 취소됐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여는 세미나, 토론회 모두 다 이렇게 지금 취소가 줄줄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국회도 지금 상당히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또 방역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이낙연 의원의 검사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보통은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낙연 의원이 양성이 아니기를 저희들도 다 바라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뭐 조만간 결과가 나올 테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또 대응을 해야겠지만 이제 다른 것보다 걱정되는 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박영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일파만파죠. 이게 뭐 이낙연 만약 의원이 만약에라도 양성 판정을 받아서 확진이 된다 그러면 그제 행사에 참석했던 다 이게 뭐 박병석 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장관, 이해찬 대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뭐 정치권 전체와 부처 전체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행사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행사에 저기 이제 추미애 김대중 법무장관도 대통령 보이고 11주기 추도식이었는데 거기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정관계 인사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 명이 확진이 되면 그럼 진짜 그야말로 일파만파인 거죠. 나머지 분들도 다 격리에 들어가야 될 테고. 진영 장관, 뭐 김종인 위원장 그렇죠. 보이고요. 그래서 이낙연 의원의 한 명의 동선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 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박병석 의장의 동선에 따라서 또 뭐 이해찬 대표의 동선에 따라서 그렇게 일파만파를 번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무엇보다 지금 이 사안에 관심을 갖는 건 한 명의 동선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정인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지만 한 사람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정말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로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으로 한 명 한 명이 개개인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오후에 저도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 박주민 그리고 김부겸, 이낙연 이 당대표 후보 3명이 또 같은 정관용 스튜디오에서 맞아요. 그렇죠. CBS 또 정관용 이제 프로그램에 초청 토론을 했었죠. 했어요. 그렇게 굉장히 되면 긴 시간 동안 토론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박주민 의원과 김부겸 의원의 동선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텐데 사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캠프를 폐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같이 쓰는 건물에서 일부 사람들이 광복절 집회에 나갔다. 그러니까 다른 층에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그 건물 자체가 지금 김부겸 위험하다. 캠프 그래서 김부겸 폐쇄. 캠프 자체를 폐쇄했던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도 워낙 다양한 사람들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코로나19가 어디까지 확산되고 방역당국 얘기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광고다에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인 거고 이 초비상 상황에 대해서 초유의 지금 대응을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따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만간 이낙연 의원의 검사 결과가 속보로 나오면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고요. 정치권에서는 이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정치권의 책임 공방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은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 집회를 그냥 수습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독려한 거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묻습니다.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방조한 것에 대한 전광훈 목사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공진하지. 민주당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광화문 집회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에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치 우리 미래통합당이 광화문 시위를 같이 무슨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할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이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올릴 때 가장 들어야 할 것을 뭐냐면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시사항에 우리가 충실합시다. 우리가 집회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 참석을 독려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공세가면 그걸 우리하고 자꾸 엮으려고 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대놓고 사과하라는 식으로 아니 뭐를 사과해? 뭐를 사과? 우리가 주최했나? 그래 치면 그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공동장의위원장 이해찬 대표가 맡아서 거기에 사람들 모은 거는 훨씬 더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또 양당에서 다 나오셔서 김용태 의원님, 옆에 계신 박용진 의원님께서 소속되신 민주당에선 김용태 의원님이 소속되신 미래통합당이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입장 어떠십니까? 그냥 말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말이죠. 무의미한 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 대한민국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해왔고 그다음에 이 엄중한 시기에 잘해내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 잘 따라주실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 못해서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혹시 이 정부가 이 코로나19 이 긴급 대응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 정부 행정력을 동원했을 때 뭔가 법률적 뒷받침이나 아니면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초유의 사태를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행정력을 강제로 쓰는 게 과연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이 제한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본인 스스로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치권이 논의를 같이 해줘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유치찬란한 책임 공방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치권 뭐라고 하겠어요. 박 의원님. 네. 유치찬란하다는데요. 일단
그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저 집회 우리가 아차하고 갔었어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안 가시길 잘했죠. 저희가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다만 국민들도 그렇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뭘 기억하고 있느냐면 정광훈 목사가 8.15 광화문 행사에 나갔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 이른바 반정부 집회를 좀 무모할 정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작년 9월에 무슨 뭐 범국민 뭐 본부인가 투쟁본부인가를 만든다고 국회에서 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옆에 딱 서서 같이 손을 흔드셨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실 때는 마침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들어가신 황교안 그 당시 자유한국당인가요? 미래통합당 이제 대표와 박맹우 사무처장 그리고 그 여러 이제 의원들이 같이 그 단상에 올라가서 손도 흔들고 뭐 이렇게 하셨죠. 정광훈 목사가 얼마나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제 반정부 선동을 하고 다니셨냐면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 이런 명언을 남기면서까지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셨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을 정확하게 잘 그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행히 어제 제가 알기로 어제 미래통합당의 당 대변인 논평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정광훈 목사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말씀이 나왔고, 지금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아까 말씀해서 정광훈 목사의 그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 잘 그어가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좀 궁색한 게 어제 그 있었던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였던 걸로 아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역과 관련해서 무책임한 태도는 우리도 비판하는데 그 집회 참가 그 코로나 사태에 또 그 쏟아지는 폭우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하고자 했었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집회를 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호소하고 방역당국이 호소했는데 그 집회를 굳이 열어서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그건 귀를 기울여라 하시는 말씀은 또 다른 군색한 그 집회에 겹불 쬐려고 하는 태도 아니냐. 그래서 괜한 말씀들 하실 필요 없고 잘못된 방역에 우리 그 겨우 쌓아놨던 방역 전선을 무너뜨린 그런 행동은 잘못됐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그런 태도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집회에서 하려고 그랬었던 메시지는 미래통합당이 매일 하시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뭘 또 굳이 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한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괜한 격불적의 모습을 보이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이제 그렇다는데요? 뭐 깨끗이 인정하겠습니다. 총선 이전에 정광훈 목사하고 우리 미래통합당 깊은 관계가 있었죠. 그걸 제가 부정하면은 정말 거짓말쟁이죠. 근데 총선 이후에 우리가 정말 엄청난 패배를 했고 그 깊은 침잠 속에서 무엇이 국민의 진정한 뜻인지를 지금 찾아서 조금씩 변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는 가장 중요한 사실 행동. 이번에 8.15 때 여러 그 민간 시민단체, 정광훈 목사 측에서 같이 하자, 아니면 참석해달라고 하지만 당에서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특히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합당과의 어떤 연관선을 주장하는 그래 건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얘기예요. 하나만 얘기. 그리고 하나만 짚을게요. 제가 이거 괜히 구체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제가 확인한 바 당일날 이 정광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측에서 주최한 이런 집회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주최한 집회, 특히 이 법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집합 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라고 해서 집회 금지를 시킨 집단 이런 단체에서도 집회를 여러 곳 했더라고요. 민노총도 했고 여러 단체들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그날 8.15 이 당일날 이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빠짐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 감염 예방 의학 분야의 권위자인 김우주 고려대 교수가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 쓰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교회 소모임 재개 결정을 정부가 한 이후에 감염이 폭증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 내 감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입자에 소모임 금지 해제하겠다. 발표 하루 뒤 22일부터 집단 감염이 시작됐음에도 해제를 강행했다. 이 책임을 물었고요. 두 번째, 성급했던 임시공휴일 지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심신 지친 국민과 의료진의 휴식 시간을 주고 내수 회복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13일부터 휴일이 시작되는 초반부터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할인 쿠폰 뿌렸다가 급히 중단. 이건 워낙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급히 정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김 교수는요,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적 이유는 정부 방역 정책 실패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줬고 명백히 잘못된 정부 판단으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마녀 사냥하듯 특정 집단을 공격, 또 다른 위기만 부른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감염병 대응 단계를 높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 교수가 지적한 세 가지 정책 실패라는 이 측면, 김수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그 감염병이 돌 때 방역이 잘 되지 않는 거는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고요. 좀 시그널을 잘못 주기는 했죠. 외식하면은 일부의 액수를 보전해주는 쿠폰을 발행한다던가 아니면은 심지어 10월에 여행 주간을 준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국민들이 너무 우울하고 심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행 가라는 그런 사인도 줬고, 또 교회 소모임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별로 발생하는 것 같지 않으니 교회 소모임 해도 된다. 이제 그러자마자 확산이 됐는데 정부의 고민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들을 완전 꼼짝 못하게 집에만 있으라고 강제적으로 완전 락다운을 하는 게 의료진 입장에서도 그거 가장 바라겠죠. 왜냐하면 지금 의료진 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발 많이들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계시기를 바라겠지만 또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자영업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세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와 마찬가지 신세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근데 이게 이제 사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세금도 내지 않고, 어떤 국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세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헌금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모이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의 건강이 위험 수준에 달한다면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좀 더 강화한 방역 수칙을 따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장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지금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또 한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완전 해수욕장 같은 걸 다 막을 수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 이게 확산돼가지고 사람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니까 정부가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이제 위험 사회가 되면 어떻게든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번지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희생양을 찾아서 그것 때문이라고 지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수자 집단, 왜냐하면 가장 사회에서 좀 취약한 집단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이제 희생양이 되기도 했고 성소수자가 희생양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좀 이런 탓하기, 누구를 탓하고 무엇 때문이다, 어떤 집단 때문이다라고 물론 원인을 규명하는 건 좋지만 완전 그걸로 몰아가서 그 사람들 때문이면 코로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를 잡는 겁니다. 남 탓할 때 아니다. 네, 남 탓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일단 이거 수습하는 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정광훈 목사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어떡하라고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좀 더 주력을 하는 어떤 모습들이 정치인 또 청와대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지적 중에 김주인 교수님, 총리가 발표를 했잖아요.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쏟아집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61만 명, 그리고 제주에는 13만 명, 강릉 지역 해수욕장에도 1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61만 명이 간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뭐 워터파크나 아니면 해수욕장 관련해서 계속 여름이 되기 전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라고 해도 사람들이 밀집하는 환경이 되면은 감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물론 하루가 더 플러스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더 외부로 많이 나가셨을 걸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이 실제로 앞서 말씀하신 그 종교 소모임 허용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종교, 그러니까 특히 개신교 쪽에서 어떤 종교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보건당국에서, 방역당국에서도 부담을 좀 느꼈을 거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서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 소모임까지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정규 예배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나가더라도 종교 소모임은 원래는 허용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친교 활동과 더불어서 어떤 감염 확산, 개척교회 중심으로 해서 감염 확산이 일어났고, 그게 8.15 광복절의 임시공휴일 지정과 맞물리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종교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 허용을 할 때에는 오히려 허용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어떤 마녀 사냥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은 정부가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에 시설 소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전수조사의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게 원래 과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간과했던 것이 현재의 이런 문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속보 결과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낙연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정말로 다행스러운 뉴스입니다. 이낙연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도 더 이상 확진 판정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속보 기다려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하플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김원웅 강복회장 첫 번째 하플,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는 조국 전 장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김원웅 회장이 연일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발언을 했길래 또 뉴스가 됐을까요? 김원웅 광복회장이 세간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엔 친일 민족 반역자를 비호하는 것이 보수면 애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그러면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기념사 비판한 것에 대해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 당연한 얘기에도 펄펄 뛰고 있다. 민족주의 내세우고 친일 청산을 요구하는 광복회가 진짜 보수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용태 의원님, 예. 김원웅 회장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발언을 계속 할까가 궁금한데, 그 뒤에 정치권의 말보태기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서 여권 지도부와 여권 의원들이 김원웅 회장의 발언을 두둔하면서 김 회장이 어떤 발언에 계속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금 돌직구 쇼에서 다뤄주니까 저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거에 대해서는 무대응 관심 끄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 김원웅 회장이 얘기하시는 것도 이제 내용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싸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김원웅 회장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김원웅 회장 얘기를 받아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가소롭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가소롭게 짝이 없다는 게, 정말 이제 기댈 게 다 사라져가지고 저기에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북한에 기댔다가 북한 이제 기댈 언덕이 아니구나 끝났구나.
소득주도 성장, 경제 한참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기레로운 데가 아니구나. 뭐 어떻게든 해봤는데 부동산도 엉망이고 뭐 의석 180석으로 뭔가 버텨보려고 했는데 180석도 국민들 민심 떠나면 모래성인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정말로 어려운 거를 돌파하려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진정한 마음으로 협조를 구할 것. 세 번째, 전력 투구를 해서 정말 잘못을 고쳐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남 탓,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그 핑계거리 하나가 저거인 것 같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저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정치권에도만 서로 간에 떠드는 거지. 저도 관심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원웅 회장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선배이지만 김원웅 회장, 광복 회장의 말씀은 전혀 관심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파묘법을 발의한 데 이어서 정의당 원내대표까지 김원웅 회장의 발언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파묘도 암시하는 발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거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엇 하나 틀린 말 없는 기념사가 이토록 논쟁이 되는 것조차 세계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친일 청산을 하자는 데 발끈하는 집단은 대한민국의 미래통합당뿐입니다. 안희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명백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반민족 행위자들입니다. 친일에 확실한 사람들의 파묘를 다룬 국립묘지법 개정안, 그들의 서운 취소를 다룬 상훈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여 입법으로 말합시다.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자, 정의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 정 변호사님,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로 파묘법을 발의한 상황, 네. 거기에 김원웅 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 백선엽 장군, 안희태 선생에 대해서 반민족 친일자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 정의당까지 나서서 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파묘를 거들어야 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이 언급된 거니까 네. 이게 저희 같은 언론 매체로서 김영태님께서 무시하라라고 하는데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국립묘지법이 있고 그 상훈법이 있고 이런 모든 그런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하겠다. 그게 과연 국민들의 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김원웅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선 의원에다가 그 외교통일위원장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셨냐면은 한미 간에 동맹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갖다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놀라기도 놀랐지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싶은 것이 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요. 예. 그런데 외통위원장을 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그런 조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무시하는 건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 국가유공자 단체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하면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상위 군경회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있고 그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하는데 이런데 상위 군경회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동맹을 부정을 하고 더군다나 김원웅 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전쟁의 구조적인 원인이 미국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 상위 군경회나 아니면은 전몰 군경 유족회나 이런 데 있어서 그 희생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것인가 그 근본적인 존재 이유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교수님. 그 한국 사회가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했죠. 지금 일제 치하를 겪은 8, 90대 분부터 G세대라고 말해지는 지금 최근의 세대까지 너무나 많은 세대들이 한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국민의 영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국 놓일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논쟁 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저는 훨씬 더 역사의 심판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아마 그때 국민적인 어떤 합의 같은 것들이 도출이 되면 그때는
묘를 파지 말라고 해도 다 파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 정부 안에서 법까지 만들어서 완전 끝장을 보자.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역사학자들도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논란들이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려면. 근데 지금 정권을 잡은 김에 지금 법까지 다 만들어서 땅땅땅 해가지고 아예 파는 그걸 보자.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그 김원웅 그 광복회장 얘기가 아까도 이제 김용태 의원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솔직히 짧게 얘기하면 그분이 이제 그 박정희 시대 이제 공화당 맞나요? 공화당 그리고 이제 뭐 전두환 때 이제 민정당 뭐 그런 이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생계 탓이었다. 자기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분의 말씀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김원웅 광복회장의 주장은 자기가 그만큼 어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나서가지고 이렇게 뭐 역사를 복원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뭐 친일파였던 사람이 내가 원죄가 있어서 더 일제 청산에 나서겠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예. 역지사지가 너무 안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관심 갖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님 오늘 나오셨는데 민주당의 자당의 이수진 의원, 송영길 의원 등은 파묘법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열었고. 자, 그러자 범여권이라고 불렸던 정의당, 김원웅 회장 등등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직 두 명의 대통령의 이름도 나오면서 파묘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 정말 묘 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에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를 먼저 앞세워서 저희가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있고 역사적 논란이 있는 일에 우선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현명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2013년부터 그때가 아마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현충원에 참배를 가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에는 참배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 묘에만 참배를 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막 되고 구석으로 몰렸을 때부터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도 했던 말입니다. 한국처럼 그 내전이 심각했던 데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그야말로 파시스트 집단, 독재 집단들하고요. 또 사회주의 집단, 공산주의 집단들하고 뭐 서로 나눠서 내전을 하고 총 들고 싸웠었습니다. 내전이 끝나고 나서요. 프랑코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제 군부 독재 이제 시작한 사람이죠. 프랑코의 부하들이 그랬답니다. 망자의 계곡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덤에 우리 파시스트 무덤과 그리고 이른바 그때 그대로 얘기하면 빨갱이들 무덤이 같이 있는데 다 파내버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프랑코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사람들아 백골에 무슨 이념이 있어. 이게 프랑코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스페인의 독재자보다도 못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역사를 대하고 또 어떻게 통합을 얘기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먼저 깊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얘기는 스페인의 독재자의 얘기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님의 소신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보훈단체들이 김원웅 회장에 대해서 사퇴하라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12개 보훈단체가 앞으로 모든 행사에 김원웅 광복회장 참석을 배제하고 보훈단체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연을 끊었고요. 김원웅은 호국영령 앞에 백배 사죄하고 광복 75년이 지난 지금 친일 청산 미명으로 사회갈등 조장 여론몰이하지 말고 사퇴하라. 민주당 의원들의 친일 파묘법 추진 중단도 요구한다라는 입장 밝혔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대통령님은 학교를 다닐 때 수업이 재밌으셨습니까? 아유, 잘 먹겠어요. 대통령님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죠? 예, 지금은 재미는 하는 미래의 부동산. 네,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럴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죠. 변화를 관찰해서 패턴을 분석하면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무슨 장면입니까? 예, 어제 그 디지털로 하는 교육을 이제 참관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수학 교육을 참관했었는데 문 대통령한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느냐라고 수학 교사하고 그랬더니 다들 궁금해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동산 정책을 사실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을 동원해서 많이 폈었는데 불구하고 오늘도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던 게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아파트뿐이 아니라 다세대 연립주택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끝모를 이제 풍선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교사한테 질문을 하니까 교사가 함수를 보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사실 정부도 굉장히 이제 그래프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통계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도 지금 우회적 어떻게 보면 농담식으로 던졌을 수 있지만 머릿속에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세 번째 앞으로는 조국 전 장관입니다. 지난해 8월에 가족의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신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정혁진 변호사님, 지난해 8월에 웅동학원과 관련된 이른바 나랏빛 130억을 못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캠코 측이 조 전 장관 일가에게 나랏빛 130억 원을 갚으라라는 통보를 수차례 했고 전화까지 했는데 결번이 떴다. 압류 명령도 내렸다. 그런데도 응하지 않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성일종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한 기사인데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옛날에 동남은행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IMF 때 파산을 갖다 했거든요. 은행이 왜 파산을 갖다가 합니까? 돈을 기업한테 빌려줬는데 떼이면 못 받으면 파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IMF 때 파산하니까 공적 자금 들어갔고 공적 자금을 들여보낸 그 캠코 쪽에 이제 채권이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 동남은행한테 돈을 빌린 회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웅동학원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웅동학원이 돈을 못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채권이 캠코한테 넘어갔겠죠. 그런데 그 웅동학원이 동남은행한테 돈을 빌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학교를 갖다 건설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빌렸는데 웃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내가 그 건축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붕 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빌린 돈이 이제 이자, 지연이자가 막 늘어나고 해가지고 130억까지 되고 그게 처음엔 동남은행한테 빌렸지만 이런 IMF를 거치면서 국가 자금이 들어간 캠코의 채권이 됐는데 나랏빛이 됐군요. 나랏빛이 된 거죠.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조국 전 장관이 장관에 취임하면서 그때 이제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데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인 이 학원을 갖다가 그 사회에 환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이사장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 일반 회사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사에 따르면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간에 의심되는 부분을 갖다 좀 확실하게 말씀을 갖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뭐 그동안 경황이 없으셨겠지만 이사장직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2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번이 떴다. 거주지 확인 이래 우편 안내 10차례를 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게 캠코 측이 제출한 성일종 의원실의 자료인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조 전 장관이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 전 장관 측의 해명이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파헤치러 이동하시죠. 다녀오겠습니다.
사파남 김지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0년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연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건 현장엔 늘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첫 번째 단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유리병. 한 남성이 뭔가 제초 작업을 하는 듯한데요. 유리병. 어떤 걸까요? 지난달 18일 경기 연천군의 한 마을 56세 남성 A씨가 사유지 밭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땅속에 묻혀있던 미확인 앰플, 유리용기인데 앰플이라고 하죠.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몸에 뭔가 이상하다, 이상 증상이 느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치료 중에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네. 원인은 남성이 깨뜨린 앰플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거기서 기체가 나왔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 회사원 A씨가 경기도 연천군의 사유지 밭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중에 땅에 묻혀있던 앰플을 깨뜨리게 되는데 예. 자연히 앰플 속에서 흘러나온 기체를 흡입하게 됩니다. 작업을 마치고 직접 운전해 서울로 돌아오던 중에 몸에 이상을 느껴 대형병원 응급실로 향하는데 이내 혼수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로부터 일주일간 중태 상태에 빠져 있다가 최근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생각하지도 못한 무서운 일을 겪게 된 셈이죠. 혼수의 중태까지 기체를 흡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왔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이게 정체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이 병에 새겨져 있었던 Made in USA. 뭘까요? 함께 보시죠. 묻혀있던 앰플의 정체가 궁금하다. 먼저 국가수로 이 앰플이 넘어갔는데 국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우리가 감정할 수 있는 물이 아니야. 국방과학연구소, 군으로 이 앰플을 넘기는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측에서는 해당 앰플이 군사용 무기다라는 결과를 내고요. 추가 수색 작업에서 깨지지 않는 앰플이 발견됐는데 그 병에는 Made in USA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네. 이게 뭐예요? 정체가 뭡니까? Made in USA. 국가수가 감정하지 못하는 게 있다. 이게 뭡니까? 사건이 발생했으니 경찰은 당연히 해당 물질을 국가수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예. 국가수는 기체 흡입만으로 중태에 빠질 정도의 물질은 우리가 감정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실제로 국가수는 관련 물질을 감정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과정에서 입수된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국가수이지 군사용 무기를 분석하는 것이 국가수의 역할이 아닙니다. 결국 경찰이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 물질 감정을 의뢰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군사용 무기가 맞다는 소견을 내놓습니다. 예. 그와 별도로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일대를 추가 수색하면서 20cm 정도의 원통형 샘플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추가로 발견된 이 앰플에는 제조업체와 Made in USA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예. 주한미군 측에서도 과거 미군이 사용하던 화학무기다. 해당 앰플은 60, 70년대 화학전에 대비해 실제 무기 강도의 10% 정도로 희석해서 만든 훈련용 앰플이다라는 건데, 아니 박 변호사님, 60, 70년대 전쟁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 앰플이 지금 왜 거기서 발견된 겁니까? 결국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주한미군 측은 우리가 사용해 오던 화학용 무기가 맞다는 입장을 내놨죠. 예. 그런데 갑자기 연천군 일대에서 이 앰플이 발견됐다? 주한미군 측도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주한미군 측도 왜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화학용 무기가 1970년대에 전면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정 이후에 이 해당 앰플도 모두 폐기했는데 왜 접경 지역에서 이 앰플이 발견됐는지는 우리도 모르겠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입장입니다. 어허. 아니 그러면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주한미군도 모르면 누가 합니까 이거를?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일을 하시다가 유사한 일을 당할 우려가 상당히 높죠. 경찰이 최근 그 일대 거주하시는 30가구의 주민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갖고
유사한 앰플이 발견됐을 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예, 절대 이 수상한 앰플은 깨트리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밭에서 발견된 의문의 앰플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요즘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배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체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체불명의 이것을 주의하세요. 함께 보시죠. 지난달 미국 버지니아와 워싱턴 등 최소 9개 주 주민들이 겉면에는 보석, 장난감 등이 기재된 중국에서 배달된 소포를 봤습니다. 이거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데 소포를 뜯어보니 그 내용물은 정체불명의 씨앗이다라는 겁니다.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의문의 중국발 씨앗이 배달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옷을 샀는데 옷주머니에 이 씨앗이 들어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정부는요, 절대 심거나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씨앗 사진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씨앗. 야, 옷을 샀는데 그 옷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절대 만지지 말고 신고하고 전 세계 곳곳에 배달되고 있다. 이 씨앗 사진을 공개한 한 카페 회원이 올린 글도 보실까요? 중국의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주머니에 씨앗이 들어있었다. 찝찝해서 10번도 넘게 손을 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현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배달되고 있다는데 이게 뭡니까? 정체가 뭐예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중국발 씨앗 배달 사례가 바이오 테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예, 이게 무슨 씨앗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무슨 씨앗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사례가 3건 발견됩니다. 보신 것처럼 한 카페 회원이 옷을 중국 쇼핑몰을 통해 구입을 했는데 그 안에서 씨앗이 발견됐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 현재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사 사례 3건의 씨앗을 모두 수거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왔고요. 미국 농림부가 최소 1000여 가구에 배달된 중국발 배달 씨앗을 성분 분석한 결과 겨자, 양배추 등 식품 14종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즉 화학용 무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씨앗이에요? 예, 그냥 씨앗입니다. 아니 근데 겨자, 양배추를 중국이 지금 왜 보내는 겁니까? 미국 농림부는 이분은 심었네요, 그걸 또? 그렇죠. 무네요, 무. 브러싱 스캠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무작위로 보냅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이게 뭐죠? 라고 인터넷 등에 리뷰를 올리겠죠. 리뷰를 올리면 온라인 판매 실적이 당연히 부풀려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종의 상술 또는 사기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박 교수님 놀랐잖아요. 앰플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화학용 무기가 아니라 아닐 것 같은데 일반 식품으로서 일종의 상술로 보인다. 상술이다. 것이죠. 그래도 우리 정부의 발표 있기까지는 씨앗 받으면 좀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어요. 신고해야겠죠. 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승호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오늘도 밤낮 없는 더위, 열대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가 야외에 나가 있는데, 남 캐스터,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오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늦게 찾아온 지각폭염은 오늘 더 강해져서요. 오늘 경북 경산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은 사람의 체온을 넘어서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광주가 34도, 강릉 36도, 대구와 경산 39도 등 일부 지역은 4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많은 곳에서 오존 농도가 높습니다. 호흡기에 치명적인 만큼 볕이 강한 낮 시간대는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이 급격히 더워지면서 온열 질환이 비상인데요. 수분 섭취를 수시로 하시고 에어컨 사용 시에는 1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폭염 경보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별할 시점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실내에서 더위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97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늘었고요. 300명에서 3명이 모자란 확진자 수입니다. 200명대에서 300명대로
다시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그런 대목이고요. 국내 발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83명, 해외 유입은 14명인데 이제 이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 자체의 문제가 됐다는 거고 사랑제일교회발 확진뿐만 아니라 이게 지역 감염, N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폭이 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오늘 저희 2, 3할로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코로나와 남탓이라는 제목으로 정영진 변호사님과 또 이지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2, 3할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